추석 아침 종가집 마당은 햇살로 가득했지만 그 따스함은 집안까지 스며들지 못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결혼한 아들 민호가 홀로 들어섰다. 두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 곁에는 누구도 없었다. 어머니 선영은 허공에 멈추고 물었다. 서린이는 안 왔니? 민호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빠, 우리 이번 추석은 각자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 아내도 자기 집에선 귀한 딸이라고 해서. 장인 장모님도 명절에 보고 싶어 할 거라고. 그래서 좀 싸웠어. 그래서 나만 왔어. 짤그랑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작은 쇳소리가 오래 울렸다. 아버지 정내는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앉았다. 그 얼굴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말로 다 못한 슬픔이 얽혀 있었다. 각자라니. 정내의 낮은 목소리가 천천히 방 안을 채웠다. 아버지 정내는 예순이었다. 중소기업의 오래된 생산 라인에서 일했고 손가락 관절은 기름때와 세월에 짓눌려 굽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버텼다. 버티는 게 그의 인생이었으니까. 그는 종가의 장손이었다. 예전처럼 14번 제사를 다 지낼 수는 없었다. 세월이 달라졌고 사람도 달라졌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줄였다. 지금은 명절 2번만 차례를 지낸다. 이게 마지막 선이지.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조상과 자손을 잇는 끈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다. 아내 선영은 50대 후반. 결혼 초에는 늘 긴장하며 시부모 앞에 섰지만 지금은 집안을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이 되었다. 체면을 중히 여겼다. 체면은 사람의 살갑과 같다고 믿었다. 한번 찢어지면 평생 흉터가 남는다고. 두 사람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나름의 자부심으로 살았다. 가진 건 없어도 명절만큼은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다. 그 말은 집안의 가풍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며느리 때문에 그 자부심이 곧 흔들릴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호가 데려온 사람은 2살 어린 여자였다. 이름은 서린. 첫인상부터 말이 필요 없었다. 참하고 싹싹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잘 배우겠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 인사하는 서린의 모습은 단정했다.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사소한 배려가 눈에 보였다. 선영은 속으로 안도했다. 이 아이라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겠구나. 빛이 좀 들어오겠구나. 민호와 서린은 곧 결혼을 결심했다. 정내는 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택한 길이면 우리가 도와야지. 정내와 선영은 상의했다. 여보, 애들 결혼한대. 우리가 좀 보태야 하지 않겠어?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가진 걸 모두 모으면 산이 된다. 정내는 퇴직금을 일부 당겨 썼다. 선영은 오래 묶어둔 적금을 깼다. 예식장 계약금, 웨딩 촬영비, 혼수 비용, 신혼집 전세 보증금 일부. 내역은 끝없이 늘어섰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신혼여행비는 내가 낼게. 정내가 말했다. 나머진 내가 메울게. 선영이 답했다. 민호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미안해요. 했고 서리는 두 손을 모아. 두 분 덕분에 든든합니다. 라고 고개 숙였다. 그날 밤 선영은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잠시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그래, 이제 아이들은 자기 길을 걷는구나. 그 마음 속에는 작은 미안함도 따라왔다.
자신들의 삶을 덜어내 아이의 길에 얹었으니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다. 흰 웨딩드레스와 검은 턱시도를 입은 민호와 설이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손을 잡았다. 식장은 화려했고 부모의 얼굴에도 드문드문 웃음이 피어올랐다. 이제 됐다. 잘 살면 된다. 정내는 하객들 앞에서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그 말을 되뇌었다. 민호와 설이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출국장 앞에서 민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하트 모양 이모티콘 2개였다. 5박 6일 여행 일정이 지났다. 아프지 않고 즐겁게 지내고 집에 잘 돌아왔는지 궁금했다. 첫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날도 피곤하겠지 하며 참았다. 그러나 사흘째 선영은 결국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 4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통화가 연결됐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여행은 잘 갔다 온 거야? 아, 네, 아직 여독이 덜 풀려서 곧 갈게요. 짧은 대화였다. 선영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자신이 괜히 전화를 했나 싶어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저녁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집에서 10분 거리에 사는 사돈을 만났다. 설인의 어머니였다. 아유, 사돈.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나네요. 애들 신혼여행 잘 갔다 왔나 모르겠어요. 선영이 물었다. 네, 잘 갔다 왔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잠깐 들렀다 갔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다. 나에게는 전화도 없더니. 네, 그랬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순간 선영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땅으로 꺼져 내리는 듯 무거워졌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 싱크대에 물을 틀었다. 김치 국물을 간을 보려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눈을 감자 사돈의 말이 다시 들려왔다. 신혼여행 잘 갔다 왔다는 말도 없었는데 친정에는 인사를 갔었구나. 선영의 가슴속 응어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며칠 뒤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미안해. 여행 다녀오고 정리할 게 많았어. 다음 주에 내려갈게. 선영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말을 꾹 눌렀다. 내려오기 싫었으면 싫다고 하지. 피곤하다고만 말하는 건 뭔가. 그녀는 끝내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래, 몸이 먼저지. 다음에는 오기 힘들면 전화라도 먼저 해라. 괜히 걱정된다. 네, 엄마. 정래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문 채 대화를 듣고 있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뭐. 신경 쓰지 마. 그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손가락 끝에 붙은 재는 길게 자라 떨어질 줄을 몰랐다. 참는다는 건 기술이었다. 말을 삼키는 기술, 마음을 눌러 담는 기술. 그 기술을 오래 쓰다 보면 언젠가 그릇이 깨져버린다는 걸 정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한 달 뒤 선영의 생일이 다가왔다. 아이들 결혼 후 첫 생일. 내 생일이지만 아이들이 집에 오니까 아침 일찍부터 미역국을 끓였다. 잡채도 만들고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촛불은 5개만 꽂아야겠다 생각했다. 민호와 설인이 기차를 타고 내려온다 했다. 저녁 8시를 넘겨서야 민호가 혼자 들어왔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다. 설인이는? 민호가 모자를 벗으며 짧게 말했다. 오는 길에 싸웠어.
집 앞에서 그냥 돌아갔어. 미안해, 엄마. 케이크 상자는 그대로였다. 촛불은 켜지지 않았고 크림은 옆으로 조금 흘러 있었다. 선영은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케이크를 넣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경고음이 울렸다. 삐, 짧지만 귀에 오래 남는 소리였다. 정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밥그릇 3개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3사람만이 앉아 있었다. 케이크는 냉장고 안에서 차갑게 굳어 있었고 잡채는 이미 불어 있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예의라는 게 있지 않니? 생일날 아무 말도 없이 집 앞에서 돌아가는 게 그게 예의냐? 민호는 젓가락을 멈췄다. 엄마, 싸웠다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정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 생일인데 며느라이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성이냐?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모두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잘할게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고 정래는 눈을 감았다. 시계가 11번 울렸다. 마지막 땡소리가 식탁 위의 공기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설 명절이 다가왔다. 민호와 설이는 함께 내려왔다. 손에 선물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어서 와. 선영은 최대한 밝게 웃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설인이 눈을 돌리며 말했다. 제가 잘 방은 어디예요? 그런데 방이 좀 지저분하네요. 민호는 곧바로 내가 치울게라며 빗자루를 들었다. 설이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차를 오래 타고 와서 그런가 속이 안 좋아서 저 좀만 누울게요. 선영은 문고리를 잡았다가 2번이나 놓았다. 결국 3번째에는 잡지 않았다. 차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산적 대신 계란말이가 여러 가지 탕 대신 국 한 그릇이 상에 올랐다. 정래는 술잔을 들고 낮게 중얼거렸다. 조상님 애써 주시고 올해도 우리 가족 모두 잘 되게 해주세요. 선영이 며느리를 보고 첫 명절을 지냈지만 예전보다 더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다. 차례가 끝나자 설이는 외투를 챙겼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에 들러야 해서요. 민호도 눈치 보며 따라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선영은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쳐다봤다. 유난히 하늘은 더 차갑고 쓸쓸했다. 며칠 뒤 선영은 마트에서 또 설인의 어머니 안사돈을 만났다. 아이고 사돈, 명절 잘 보냈어요? 연락을 못 드렸네요. 잘 지내셨죠? 안사돈의 얼굴은 아주 밝았다. 그럼요. 뭐 사위가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요. 전화도 자주 하고 얼마 전 여행도 같이 다녀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배려심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빛나듯 들렸다. 빛났지만 그 빛은 칼날이었다. 선영은 억지로 웃었다. 아, 네. 그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바구니가 손에서 더 무거워졌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싱크대에 올려둔 랩 포장이 괜히 뜯겨나갔다.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다. 결혼 전엔 싹싹하고 맏며느리로서 잘할 수 있다 했는데 그의 봄과 여름, 민호와 설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지 않았다. 요즘 애들이 어디 시간이 있어. 동네 우체국장 상철이 그렇게 말했다. 정내는 그렇지 하고 맞장구 쳤지만 속은 이미 타고 있었다. 전화는 간단했다. 엄마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이번 주말은 힘들어요. 짧은 메시지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선영은 거실 달력을 바라봤다. 거기엔 동그라미가 단 2개 있었다. 설과 추석. 그 2개의 동그라미가 이제는 행복한 명절이 아니라 불행한 명절이 될까 두려웠다. 추석이 가까워오자 선영은 대파를 다듬으며 부엌에 앉아 있었다. 손이 예전보다 느려졌다. 대파 한 줄기를 자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칼끝이 닿을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잘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쯤 아들 며느리 집에서는 말다툼이 한창이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돼. 먼저 입을 연 건 설인이었다. 이번 추석은 각자 집에서 보내면 좋겠어. 순간 민호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각자? 설이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엄마도 알을 기다리시고 나도 제 역할을 해야 해요. 앞으로는 공평하게 각자 집에 가서 명절을 지내고 왔으면 좋다고 생각해. 민호는 화가 났지만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었다. 서로 각자? 그럼 결혼은 왜 했니? 명절 지내려고 결혼해? 그리고 요즘 명절이 무슨 소용이야?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도 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추석 아침.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혼자 들어섰다.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예, 설인이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가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빠, 내가 그러자고 했어요. 각자 집에서 지내자고. 그래서 나 혼자 왔어. 짤그랑 선영이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온 집안의 공기를 가르기에 충분했다. 정내는 마루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다. 우린 제사를 줄였지 가족을 줄인 적은 없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가슴을 울렸다. 차례상 위에 놓인 젓가락은 세 벌이었다. 그러나 한 벌은 끝내 쓰이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차례상이 끝난 뒤 정내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너 내가 뭔데 집안의 명절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야? 정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다. 민호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아버지,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아내도 자기 집에선 귀한 딸이고 저도 그 집의 사위예요.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공평? 정내가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공평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냐? 내 결혼식에 우리가 쏟은 돈이 얼만데 그게 공평하냐? 공평이란 말은 내가 지금 우리한테 손절하겠다는 말이랑 같다. 민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 아내를 버릴 수 없어요. 그럼 저더러 부모님을 버리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영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양쪽 모두 옳았고 양쪽 모두 틀렸다. 정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루로 걸어 나갔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아내를 택한다면 우리 집과는 끝이다.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말했다. 아버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전 아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선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음인지 한숨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는 신발을 챙겨 신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어요. 현관문이 덜컥 닫히며 집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날 밤 선영은 켜지 못한 촛불 앞에서 홀로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쓰이지 못한 젓가락이 한 벌 있었다. 정래는 방 안에서 담배를 태우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닫힌 현관문이 떠올랐다. 그러나 문틈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아주 가늘게 열려 있었다. 민호는 집을 떠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 속에는 서린이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추석 잘 지냈어? 조금 있다가 우리 집에 와. 민호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눈앞에는 부모의 얼굴이 떠올랐고 손끝은 떨렸다. 단절의 길. 민호는 답장을 보낸다. 응, 바로 갈게. 그리고 부모와의 거리를 선택한다. 그 순간 종가집의 명절은 멈춘다. 현관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로 있었다. 닫힐 수도 열릴 수도 있는 그 문틈으로 바람이 드나들었다. 선영은 속삭였다. 문은 닫아야 쉴 수 있고 열어야 만날 수 있다. 정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닫힘과 열림 두 가지 모두를 품고 있었다. 민호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화면을 꺼버렸다. 어둠 속에선 누구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야기는 멈춘다. 다음 명절이 이 집의 운명을 알려줄 것이다.